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로 기본소득 이슈까지 먼저 선점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런 모양새였다가 잠시 삐걱거렸는데요.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쌉니다. 국가 혁신의 속도는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AI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경희대 이경전 교수를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내정했다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발언을 한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연결해서 당내 상황을 비롯한 현안 물어봅니다.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와 탁구장에서 또 다른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감염의 경우 60대 이상 확진자가 약 99%에 해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령자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죠. 리치웨이와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현안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코로나19로 인한 동결 주장이 나오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에서 청년계를 대변하고 있는 청년 유니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살인 행위에 반성은커녕 카메라와 펜으로 다시 사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뉴스 분리수거 4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연 쉼터 관리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보도를 포함한 사망 보도에 관한 언론의 문제점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내정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차명진 전 의원을 이경전 교수가 옹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독단적 리더십의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들립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원구성 문제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중진 조혜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장 내정 번복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은, 우리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우리 당의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됐고, 예. 여의도 연구원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된다. 완전히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장이 될 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 일이 이제 파행으로 끝나게 돼서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경전 교수님이란 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예. 이렇게 평을 할 입장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당 안팎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거는 기대, 역할에 적합한 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사실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이 평소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정책 분석하고 또 정책 개발하고 또 선거 기획하고 이런 중요한 일인데, 예. 그거를 진두지휘할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경력을 보니까 좀 의문이 있었고, AI 전문가라고 해서 발탁했다는 게 보도가 있던데, 예. AI 전문가 필요하죠. 예. 그런 이제 필요하다면은 여의도 연구위원 중에 한 분을 그런 전문가로 위촉하면 충분하지. 예. 이 중요한 일을 진두지휘할 이 지휘자로서 이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맞은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고 신상의 문제로 이렇게 중간에 낙마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예. 유감스러운 생각입니다. 정치적이나 정무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 교수를 내정하면서 혹시 당과 뭐 협의하거나 상의하는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인사라는 거는 여러 사람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위치에서 인물을 또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분들하고는 좀 상의가 됐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좀 전에- 검증 부족이니까요.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의도 연구원장이란 자리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재원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부터 좀 그런 신상의 문제까지 같이 걸러줄 수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은 좀 더 적임이면서 신상의 문제도 없는 분을 발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택에 대해서 참사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 운영과 소통 방식 전반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직 뭐 초기이긴 합니다만. 예, 저 평가가 좀 이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소통 방식은 그 전부터 여러 게 지적이 있어 왔지만은 이게 단기간에 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하셔야 되고 당도 또 시간을 들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켜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당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최근에 이제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들을 계속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제라든가 또 전일보육제, 예. 또 당 정강 정책에서 노동권을 강화하는 문제, 예.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는 문제, 이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건 정도 되는 걸 보면은 예. 거의 취임하시고 나서 한 2, 3일에 한 건씩 지금 계속 제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에 대한 이 여론의 반응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동안에서 없었던 그런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은 이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든지 법으로 만들든지 해서 시행을 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데 예.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이슈가 던져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물을 채워가고 그걸 정책이나 법안으로 다듬어가고 할 시간이 후속이 전혀 없이 그냥 주말간성격으로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아젠다를 던지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는지 그것도 예. 좀 의문이고요. 예. 왜냐하면 김 위원장님이 아무리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시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 예.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로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실행 단계로 들어가야 국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과정 없이 계속 던지기만 하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당과 소통하면서 예. 그리고 공유하면서 당 소속 의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이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듬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조절을 좀 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김종인 위원장의 아젠다 선점은 나쁘진 않으나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소통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지금 기본소득제나 전일보육제 같은 게 소위 말하는 진보의 아젠다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갖고 오면서 중간지대를 선점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혹은 또 좌클릭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또 보수가 싫다, 보수를 빼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괜찮다고 봅니다. 중도 쪽으로 진보 진영으로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거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보는데 좀 아쉽다면은 보수를 그냥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나 진보 쪽으로 옮겨가면 그게 외연 확장이 되는데
보수를 그냥 그냥 두고 또는 단절하고 예. 중도나 진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아무리 중도 진보의 표가 많다고 해도 보수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수를 포기하고 등한시하게 되면은 중도 진보 쪽으로 가서 외연을 조금 넓혀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외연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보수를 든든한 기반으로 다져가면서 중도 진보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수를 단절한다기보다는 보수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중도 진보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예. 전통적 지지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있죠. 벌써부터 밖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려온 이야기도 많이 있고, 예. 그래, 그중에는 물론 오해도 있지만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은행도 또 우리 쪽에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보수 진영의 단합을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여의도 연구원의 중요성을 의원님 언급하셨는데 예. 과거에 여의도 연구소 시절에 말이죠. 예. 민주당이 가장 부러워했던 곳이 바로 여의도 연구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연구원에 뒤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좀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역전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 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에 당력이 거의 소진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의 전체적인 체력, 전력이 약화됐고, 그 과정에서 여의도 연구원에 대한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화됐죠. 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이번에 폐인을 분석하는 폐인 분석 중에 하나도 여의도 연구원이 거의 역할을 못했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은 집권했고 여당으로서 또 우리 당으로 과거 같으면 우리 당으로 왔어야 될 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다 흡수했고 그리고 특히 선거 전문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그쪽으로 총집결시켜가지고 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역할을 우리 여의도 연구원이 되찾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연구원을 확실하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인사는 간단히 해서는 안 될 인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기본소득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논의 자체는 우리 정치권이나 이 국회 내에서도 최근에 처음 제시된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예. 저희도 좀 준비 단계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조금 전에도 저희는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가 아니고 예. 선별적 복지로서의 기본소득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선별적 복지는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가 촘촘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사각지대도 있고 기본적인 삶의 질도 보장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언제든지 생계의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계층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활이 안 되는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야 보통 다른 국민들과도 평등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고 헌법의 행복 추구권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준비 중인 법안은 증세나 혹은 기존 복지제도의 철회나 이런 것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차 대상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금액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단번에 대상자들에게 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넓혀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재원을 제대로 확보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재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통합을 통한 행정 비용 절감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복지제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일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선별적 복지 제도로 줄여서 재원을 또 연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이 국가 재정 그 전체가 저는 부실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해서 드러낼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또 정세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맨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세는 제일 마지막 단계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내일 본회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겠다. 이게 박병석 의장의 말이고 이해찬 대표도 같은 이야기인데 그 법사위도 가져가고 민주당이 그리고 또 18대 0 이렇게 되면은 그 뒤로 보관이 있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으로서? 그래 되면은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국회가 야당의 존재가 없는, 야당의 견제 기능이 없는, 야당의 역할이 거세된 여당 독주 국회로 운영된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4년이 대한민국 그 의회민주주의가 거의 그 조정을 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야당이 어떻게 역할을 하며 우리 당을 지지해준 41%의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국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에 저희는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상임위원장을 한 명을 더 얻고 말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 4년, 21대 4년을 그 여당 일방 독주로 밀어붙일, 그렇게 운영할 보관을 분명히 지금 대내외에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전 보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또 우리 야당을 지지한 41%의 국민들의 뜻을 국회와 국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이나 국토위 소위 말하는 적각꿀이 흐르는 그런 것을 다 받아도 법사위만큼은 양보 못하겠다. 이게 미래통합당 전반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거는 정당의 이익에나 해당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회 이익에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이 잘못 가는 것을 일탈하는 것을 또 나라를 뒤로 퇴행시키는 것을 바로잡는, 견제하고 바로잡는 야당의 기능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기능과 관계 있는 것은 법사위고 또 국회를 다수결 표결로 일방통일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하게 한 국회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또는 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개개인에게 도움되는 상임위가 뭐냐, 그걸 우리가 가져오느냐 마느냐, 국민적 관심사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간도 물밑 협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다른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누적 확진자가 총 116명인데요. 이 중에는 예수말씀 실천교회 관련 확진자 9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리치웨이 누적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사무실 방문자가 39명, 그리고 접촉자가 77명인데, 그러니까 리치웨이에서 비롯된 감염이 제2, 제3의 집단으로 퍼져나가면서 N차 전파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요. 또 양천구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도 6명이 추가돼서 총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자가격리 해제 전에 검사에서 2명이 추가로 나와서 총 확진자가 146명이 됐고요. 수도권 개척교회에서도 2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던 이 경기 과천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여기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7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증상이 특정하기가 어렵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추가 전파가 이뤄진 상태에서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것일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네요.
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제3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가 됐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렇게 확정이 된 거고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의 미르 또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의 혐의 가운데 이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면서 사건을 서울 고보로 돌려보냈었는데요.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최 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또 추징금 1,990만 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박용수 특검이 입장을 냈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최 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중 그 기자들과 만나서 3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예, 여론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이것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심의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들을 보면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이런 일반 시민들인데요. 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혐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이 좀 많아서요. 아마 오늘 결정은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소집하기로 결정이 나고 네. 관련 회의를 통해서 불기소가 만일 나오면 그럼 검찰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게 검찰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 지금 앞서서 8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검찰이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글쎄요. 검찰이 부담이 좀 있죠. 시민들이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받아들였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기소 여부도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서 기소하면 안 된다. 기소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또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야가 오늘도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위원장을 누구를 하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는데 네. 이게 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요.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도 이 박 의장 주재로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상임위 명단을 낼 수가 없다. 이거를 내일 오전까지 내라고 한 건데 18개 상임위원장 중 어느 것이 우리 몫인지를 알아야 상임위원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민주당은 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냈죠. 그래서 김태형 원내대표는 이런 통합당 입장에 대해서 명단 제출 못하겠다고 하는 건 시간을 끌어서 협상 결과를 바꾸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고집을 피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네. 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면 네. 나머지 상임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상임위도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실 그러니까 상임위원 자체를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민주당은 명단 냈고 통합당은 내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국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말 다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갈 걸로 좀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배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있을 테니까 네. 또 한 번 파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국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은 뭐냐면 지금 상임위 구성, 원구성 자체가 법정 시한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지금 일하는 국회, 새로운 국회 하려고 하는데 왜 법정 시한을 넘기냐라는 반발도 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번 주까지 원구성 안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국회 그리고 민주당을 뽑아주는 그런 유권자들의 그런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 내 기류도 그렇고 내일은 원구성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요. 아까 조혜진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네. 연구원장으로 인공지능 전문가 이경전 교수를 영입하려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논란이 될 만한 말을 썼고 그것 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지난 4월 그 차명진 후보 그러니까 세월호 텐트 발언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뭐라고 했냐면 용감한 보도다. 아이들이 죽은 것을 추모하고 투쟁한다는 자리에서 땡땡땡을 한 것은 분노할 일이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당 비대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자본 있는 사람을 소위 당을 대표한다는 연구소에 모셔온다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새벽에 문자로 내정 철회 통보했고 이 교수도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인사검증 부실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검증할 시간도 없고 수사기관도 아니다. 그 사람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언론에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보도됐으니 그걸로 평가해서 결론 내렸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검증을 당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당에서 나름 검증 기구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네. 이 경우는 SNS에 공개된 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온라인 몇 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아쉽네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차명진 전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경전 교수에게 미안하다. 아니 오히려 축하드린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와 가면 상처만 받는다. 협작군 투성이인 그곳에 들어가서 평생 쌓아온 양심적 지식으로서의 경력의 흠집을 내지 않게 됐으니 다행이다. 라고 썼고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진실을 말한 나에 대해 자기 권한에도 없는 제명을 기정사실로 해서 사전선거에서 나에게 심각한 표의 손상을 초래했다라며 김종인 위원장을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와 윤영찬 민주당 의원 등 네. 청와대 전직 참모들 간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어제였죠. 국민의당이 마련한 행사에 강연자로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자기 의견이 없는 의전 대통령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참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통령이며 기대할 게 없어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전직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써준 연설문을 그냥 읽고 의견이 없다는 진 전 교수 비난에 자기가 보지 않는 사실을 상상하는 건 진중권 씨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확신하고 남 앞에서 떠들면 뇌피셜이다. 예. 남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꼭 참고하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는 직접 지켜봤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봤는데 당신은 못 봤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뇌피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최우규 전 연설기획비서관도 페이스북에 저건 어디서 누구에게 확인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거짓이다. 내가 해봐서 안다라고 썼습니다. 예. 각 지금까지 여기도 대통령 다 연설 비서관이 있었고 네. 또 당대표나 다 일단은 누군가 써주죠. 그리고 그걸 보고서 본인이 첨삭하는 행위인데 그렇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문 대통령은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 논란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 최 전 비서관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필로 가필하거나 교정한 문안을 주고 해서 그걸 보고 자신이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러 가지 수정하고 뭐 그랬다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다시 한번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은 앵무새처럼 남의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뜻으로 이해한 모양이다. 원고 교정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연설에 자기 철학이 없다는 얘기다. 뭐 이런 제 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제주 지역 일부 골프장과 숲길에서 까마귀가 절도 행각을 벌인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네, 올해 초 제주 지역 중간산에 있는 한 골프장을 찾았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라운딩하던 중에 까마귀 무리가 카트를 습격해서 감쪽같이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물고 날아갔습니다. 저는 참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A씨는 까마귀의 물건에 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KD의 당부를 그냥 웃어넘겼는데 예. 정말 이럴 줄 몰랐다라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지갑을 가져간 걸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까마귀는 그 지갑 가져가서 뭐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골프장에서 까마귀들이 카트에 둔 김밥이나 과자, 뭐 지갑, 옷,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물고 날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뭐 이 근처 숲길을 걷는 사람들을 뭐 치고 달아나는 이런 일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까마귀를 좀 포획하는 그런 일정을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는데, 또 까마귀가 포획하러 온 사람들한테 잘 안 온대요. 까마귀가 합니다. 조류 중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좋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치하는 게. 네. 경남 창녕에서 가혹한 학대를 당한 어린이. 네. 이게 추가 피해 사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끔찍합니다. 이 A양 어머니가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A양 발등과 발바닥을 찢어서 A양이 발등에 화상을 입었고요.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학대가 아니고 고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쇠사슬에 묶어서 놨는데 예. 쇠사슬로 목을 묶어서 자물쇠로 잠가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사실도 확인됐고 이 피해 아동이 혼자서 다락방에 살았다고 진술해서 집 안에서 철저하게 감금이 된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A양이 2년간 위탁 가정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7년 복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잦은 폭행을 당했고 여러 가지 이런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몰랐냐 그랬더니 긴 옷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면서 뭐 이런 학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몰랐다고 하고 이 A양의 탈출 과정도 알려졌었는데요. A양은 쇠사슬이 풀린 틈을 타서 베란다 난간을 통해 외벽을 넘어 옆집으로 이동했고 이게 참 자칫 발을 헛디뎠으면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통해서 결국 주민에게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주어진 기한은 앞으로 한 달 정도인데요. 이 기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만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청년 유니온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영민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청년 유니온 입장부터 들어보죠.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올해 이제 최저임금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는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휴일당 제도가 이제 15시간 기준으로 이제 그 문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15시간 기준으로 차별이 발생을 하잖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통합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그 논의에 이거를 올려놓고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당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근데 그 부분은 예. 이제 노사에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저희가 이제 일단 얘기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8,590원이 이제 그 최저임금 협상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휴수당을 지금 합치면은 1,320원이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점을 일단 10,000원 정도 잡고 하자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주휴수당 근데 여기 전제가 주휴수당을 통합하는 걸 전제로 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용자 측은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는 동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주휴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 예외 혹은 이제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법을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에서도 이제 영세 사업주들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어떤 입장에 이런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고민을 좀 더 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도 최저임금 10,000원 이야기를 뭐 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이 작년에 많아가지고 결국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을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사용자 측의 또 강력한 요구 또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거든요. 예, 물론 뭐 저희도 그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은 지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체 어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야지 같이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삶도 저는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 인상률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이게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예.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0,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문제는 이제 꼼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쪼개기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국의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6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주휴수당을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약 80% 가까이가 이제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15시간 미만을 쪼개면 이제 점주분들도 사실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에너지가 많이 드실 거고 예. 그리고 어떤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 더 지켜야 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위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꼼수를 안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아예 포함시키자 이 말씀인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오히려 정치권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럼 전제 조건이 이게 저희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최소한 이제 어쨌든 최저임금이 이제 소위 그런 시간제 노동자들만의 임금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이제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은 안 되는 거. 요거는 하나는 어쨌든 지켜야 되는 원칙 아닐까. 예,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 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청년들의 일자리도 지금 많이 상실된 상태죠? 예, 아르바이트 그렇죠. 같은 것도? 네, 아르바이트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 문제도 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올해 논의 과정에서 혹시 우려되는 지점 있으세요? 어떤 점이 우려된다는가? 예. 저는 이게 최저임금이 사실은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해서 온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놓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동결이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만 이제 부각돼서 마치 그동안의 결정들이 잘못된 것처럼 저는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 제도로 나아갈 거냐,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저희는 이제 좀 더 대변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 혹은 이제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어떤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런 임금들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대변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귀담아 듣는 그런 심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유니온 김명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다른 말로 하면 생존임금 혹은 생활임금이라고도 하죠.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소상공인의 반발도 들어야 합니다. 예, 이것저것 잘 들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다른 해외국가 비교해서 보면은 선방한 걸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OECD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2차 확산이 없을 때를 보면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난 3월에는 전망치가 2%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니까 총 3.2%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반대로 이제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를 보면 올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다른 OECD 회원 중에서는 가장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OECD가 이제 세계 각국의 성장률을 줄줄이 낮춰서 잡아서 이제 2차 확산이 없어도 미국은 거의 마이너스 7.3%를 기록을 했고 중국은 마이너스 2.6%, 유로 지역은 마이너스 9%,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선 제일 선방을 한 셈입니다. 예, 지금 OECD 주요 국가 방금 몇 개국을 얘기해 줬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6이고 오스트리아도 마이너스 6.2, 스웨덴 마이너스 6.7, 멕시코 마이너스 7.5, 핀란드 마이너스 7.9 다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만 마이너스 1점대니까 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네,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네. 네, 가장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단 OECD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저점을 찍을 것으로 봤고요. 내년부터는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지금 유동성 지원과 저금리 기조로 대출 공급을 비롯한 그런 금융과 통화 정책은 계속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속하게 방역을 했고 경기 대책도 꽤 신속하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기 충격을 좀 덜 받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으로 좀 중심으로 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를 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판 뉴딜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고용을 좀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 이제 뉴딜이 잘 되면 어떤 경제 타격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OECD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가 봤을 때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OECD에 직접 그 한국판 뉴딜을 좀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강화하는 거여서 이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된다면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신혜리 기자처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객관적 보도인데 다른 언론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나 큰일 났다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균형을 잃은 보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OECD의 수치가 뭐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가장 중립적으로 보는 곳이 OECD가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단체에서 내놓는 지표는 굉장히 그대로 써주고 이런 것들 좀 왜곡하는 그런 경향은 다소 이제 경제지 중심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OECD가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을 주문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또 100조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100조 원의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공공 부분에 약 60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민간에는 25조 원, 그리고 민자에는 15조 원이 넘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제 기업의 민간 투자 25조 원 중에 한 5조 원 정도는요. 하반기에 바로 발굴을 한다고 하고요. 또 공공 투자 60조 넘는 것은 이제 연내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15만 개 민간 일자리 중에서 구성안을 봤더니 이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그리고 청년 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 보조에 5만 개가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섰는데요.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무너져가는 회사의 회사채 정크본드를 좀 매입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자금을 좀 투입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돈을 아무리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그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일자리 문제는 뭐 정부가 애쓴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일자리 관련한 보조금을 좀 기업에 풀면서 이제 기업에게 좀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좀 나서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생산을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죠. 네, 맞습니다. 그 연령별로 이번에 그 실업률 통계치를 보니까요. 60대 외에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특히 30살 미만 청년층 취업자가 약 18만 3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청년들이 거의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가장 많이 충격을 준 분야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20대의 경우는 한 가지 재밌는 게 일할 능력이 있다고 했고 또 취업을 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제 이게 뽑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업종을 보면 이 도소매업에서 약 20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은 거의 18만 명이 줄었으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이쪽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이야기 해보죠. 제로금리를 2022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네요.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로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유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2022년이면 거의 2, 3년 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로 했다는 건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그리고 내후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만요.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0.00%에서 0.25%
0.4%로 이제 동결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 FOMC라고 해서 연준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쯤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가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했고요. 다행히 내년에는 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플러스 5%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사실 말에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 성장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6.5니까 거의 뭐 8%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면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돈을 푸는 정책은 계속 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겠다 해서 정말로 그 영어로도 full range of tools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충격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올해 말부터는 좀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서 내년에는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냥 막 찍어내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연준의 발표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9일인가요? 계속 상승했었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네, 오늘 10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 내만유의 날이라고요. 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모두 만기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거의 1조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도 1,200억 원을 순매도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고무적인 거는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금리 기조로 가니까 돈 굴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주식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좀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서서히 좀 거품이 거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혼조세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처음으로 1만 포인트 돌파하면서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서 지금 만스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잘 보면 지금 거의 IT 기술주가 그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있는데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IT 이런 기업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IT 기술주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또 테슬라라는 주식이 어제 $1,00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사실 자동차주긴 하지만 사실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주가 좀 더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 주식은 거품이란 이야기도 있고 아직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투자에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을 예고했네요. 이 개편안을 보면 전속 고발권 폐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담합, 그리고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이런 것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요. 누구나 이제 경성 담합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 공정위를 거쳐야지만 고발이 가능했는데 이젠 누구나 이거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자세히 다른 걸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2배 늘었는데요. 담합은 10%에서 20%로 늘었고요. 시장 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2에서 4%로 이 과징금을 상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에서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이제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만 이제 적용이 됐던 건데요. 이제는 20% 이상 비상장 회사에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대상을 확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규제 대상 기업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이 어떤 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대상이 거의 200개 넘게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 재개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겠네요. 네. 항상
코로나가 지금 이유입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정위는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선 되겠냐. 이럴수록 좀 더 건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꾸준히 네. 흘러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꾸준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대 항공사 승무원들도 지금 저도 들어보니까 월급의 절반만 받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던데 지금 대한항공이 최대 1년 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금 경련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무급휴직 제도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17일까지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객실 승무원을 상대로 이런 장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놀라운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지금 국제선은 거의 운항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베트남까지는 이제 운항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는 이제 물론 제한적인 재개는 하겠지만 정상적인 재개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쪽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여행 갔다 돌아오면 또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네, 가서도 2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와이 갔던 여행객이 우리나라 한국 여행객이 그 자가격리하지 않아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어제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운항을 재개한다 해도 과연 어느 정도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쉬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잠식하기 전까지는 거의 국제여행은 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도 역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죠? 네. 현대산업개발이 갑자기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가격을 좀 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채권단이요. 일단 먼저 현대 쪽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그럼 먼저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정성이 있으면 서면이 아니라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굉장히 변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우세한데요. 이제 인수 포기를 하려면 계약금 문제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나 재무 상태가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원래 심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니까 현산 쪽에서는 좀 발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이제 채권단이 이제 협상 결렬을 좀 대비를 해서요. 결국 만약 협상이 안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을 좀 투입을 해서 경영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재매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치죠. 20대 젊은이들이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 굉장히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차가 거의 7, 8억이 넘는 고가잖아요. 람보르기니는 거의 95% 이상이 법인으로 샀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사장님들이 이렇게 비싼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요. 이번에 걸린 거는 이 가족이 타도록 한 사례가 걸린 거예요. 회사 돈으로 자가용을 사고 그거는 가족이 탔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잠시 설명해주면 개인으로 이제 돈을 사면 개인이 이제 제가 1억짜리 스포츠카를 사면 부가세 포함해서 약 1억 1천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1천만 원 부가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합법적으로 이제 회사 자금을 좀 이용해서 스포츠카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2억 원의 이제 회사 돈을 상여금이나 배당으로 받아서 여기서 약 40% 정도의 8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낸 후 남은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8천만 원이라는 종합소득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법인으로 산 건데요. 법인으로 사면 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 차량이다라고 하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이 절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의 차를 사면 약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요. 이제 이슈가 뭐냐면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도 이런 회사 돈으로 스포츠카 마세라티 타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게 법인용 차량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차는 건지 CCTV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사실 실용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번호판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고가의 스포츠카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원하면 사장님들이 그렇다고 출장도 가고 미팅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예요.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런 세금 포탈이 확인이 되면 형벌을 좀 늘리는 방안 아니면 차 딜러들이 사실은 이거 법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유도하거든요. 비용도 절감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점검을 해서 원래 딜러나 이런 업체한테 차 판매 업체한테도 페널티를 주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베스트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뉴스 분리수거 코너로 돌아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저널리즘 분석 시간입니다. 가성비 코너 뉴스 분리수거. 국민대 조수진 겸임교수, 김우성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뉴스를 정성스럽게 분석해서 분리수거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청취자와 함께 꾸미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폐기 찬성, 폐기 반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셔서 투표하면 되고요. 앱 투표 이외에 5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과 유튜브 채팅창에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분리수거 대상 뉴스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집단들이 있을 때 기사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어떤 이슈에 맞는 그런 것들로 프레임을 짜고 보도를 하죠. 예. 근데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생명과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난 6일이죠. 정의연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 집 소장님이신 손영미 소장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예. 이 소식을 다루는 언론들의 행태가 정말 조금 화가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분리수거 대상 기사는 어떤 겁니까? 네,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앱 투표는 앱 설문조사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투표하시면 되고요. 폐기 찬성, 폐기 반대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리수거 대상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6월 8일 화요일자 기사고요. 제목은 쉼터 소장 사망 즈음 관련 글 올렸다? 윤미향 페북 미스터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조차 음모로 냄새가 나네요.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쉼터 소장 사망과 윤미향 페북 미스터리라는 걸 연결한 게 바로 이 한 문장인데요. 기사 앞부분, 즉 보통 저희가 리드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지운 페이스북 글과 쉼터 소장의 죽음 사이에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라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앞에 한 건 띄워놨고요. 따옴표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가 지난 6일 밤 숨진 것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시각 올린 페이스북 글에 주목하며 한 말이다. 그 뒤로도 계속 관련된 내용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 시점과 이 손 소장의 비극적인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의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혹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살 방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 식의 기사 아니에요, 이건? 네, 그렇죠. 자,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큰 문제가 됐었고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안 뒤에 올린 글이라는 식으로 만약에 말을 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얘기고요. 어떻게든 이 죽음과 윤미향 의원의 페이스북 글 사이의 연관성을 계속 시간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 자체에 대한 보도에 여러 언론사가 갖고 있는 그 보도 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우리 사회 상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칙은 어떤 거예요 원래? 자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께서 또 세부적인 내용 소개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기사 제가 지금 극단적 선택이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요. 보도 준칙에도 나오지만 그 해당 두 글자 단어를 자주 언급하지 말 것을 준칙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보도 뒤에는 항상 가장 밑에 따옴표 표시를 해서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나 우울증이 있을 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생명의 전화 같은 것들을 게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관련 기사에는 이것조차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살 보도 권고 기준 3.0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건데 2018년에 3.0으로 바뀌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달라 했을 때 그러면 뭘 자제하라는 건지 이런 세부 기준들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가면서 3.0이 된 건데 그 2019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방송 3사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 준수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됐고요. 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일단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부터 무슨 물음표를 닫고 그다음에 페북 미스터리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게 보면 그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것으로 그냥 기사를 다 썼어요. 네. 그래서 따옴표로 해서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기사의 전체거든요. 자기들이 취재한 건 없네요. 그럼. 취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자를 했었는데 기사를 쓰면서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인용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체가 다 그 따옴표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쓴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기사 말고도 계속 뒤에 보면 이 기사 뒤에 보면 출처도 조금 그렇습니다. 출처도 페이스북, 윤미향 의원의 페이스북이 출처예요. 그래서 계속 이 페이스북 출처를 실시간 모니터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의혹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어제 이 기사를 선정을 했는데 오늘 기사가 또 나왔죠. 곽상도 손영희 소장 사망에 문 정부 의문사로 갈 수 있어라는 이 기사가 또 제기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고 기준 3.0 거기 2항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자살 방법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장소, 동기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게 두 번째 수칙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어떻게 한 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 역시 이제 곽상도 의원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해서 했지만 그건 어디 기사입니까? 이건 파이낸셜 뉴스 기사네요. 네, 파이낸셜 뉴스가 오후 3시 15분 조금 전이죠. 3시간 전에 된 기사인데 이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자살보도 준칙을 지키고 있고 자세, 방법, 도구, 장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다. 그걸 또 의문사라는 타이틀 곽상도 의원의 말을 인용해서 달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 두 언론사가 지금 어떻게 제가 관련 기관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위험한 기사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일단 번째로 권고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네. 많이. 명백히 어긋났는 데다가 이런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관련 주제 보도 뒤에 붙는 여러 가지 예방적 조치도 역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의도를 가졌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주제를 떠나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망이나 죽음에 대한 보도를 언론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 역시 사회적 합의, 그간의 기준 다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김 PD는? 자, 이게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기사가 어떤 팩트나 사건 하나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분석하는 것들은 모든 기사들의 대부분의 기능인데 어떤 맥락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최근에 KBS 연구동 화장실 몰카 사건이 있었죠. 예. 범인은 개그맨으로 밝혀졌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 화면을 딱 캡처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올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깨어있는 시민의 모여있는 힘 이런 전직 대통령의 중요한 말을 굉장히 크게 캡처해놓은 사진을 걸어두고 의도성이 있네요, 그것도. 내용은 몰카범이 자기 얼굴을 찍혀서 잡혔다라는 내용인데 그 페이스북 사진을 캡처해놨습니다. 맥락이 있죠. 결국은 이 사람
거기 지도자에서.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전 정부 지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천지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았고 국가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했고 종교적인 사회 상식에도 벗어난 집단입니다만 절할 때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준 시계였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 건 거죠. 저희가 사실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왜 하필은 그 기사에 아무 이유 없이 올려놨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로 저 사람 그 시계 차고 있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예, 맥락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왜곡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중앙일보 또 파이낸셜 뉴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기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현직 국회의원인 각상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운표 쳐서 이렇게 보도한 거잖아요. 네.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걸 받아서 그대로 쓴 언론사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곽상도 의원은 사실은 이런 행보가 처음은 아니죠. 네. 자, 이 죽음을 이용하거나 혹은 방조에 교사한다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담은 것과 같은 이런 보도는 사실은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되고요. 이 도덕성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관련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회고가 되고 있고요. 1991년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실제로 살았고 2012년 재심 그리고 2015년 무죄 확정이 최종된 강기훈 씨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당시 검사가 9분이셨는데 그중 한 분이 곽상도 의원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결국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네, 그래서 최종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요. 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곽상도 맞습니다. 의원이었다. 당시 검사였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이 났던 부분인데 의혹 제기라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언론은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어떠한 책임이나 사회적 합의 없는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분의 발언이 주목받고 또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쉼터 소장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죽음에 관한 보도, 언론들이 고쳐야 할 핵심적인 부분들, 또 방향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보도 이런 거를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건데 뭐든지 심지어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이든지 뭐든지 정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기본적인 양식과 자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인 거죠. 네. 이런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감염병 보도 준칙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양식, 언론 윤리의 문제로 이제 귀결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 윤리 얘기할 때 보통 그 보크의 모델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언론 윤리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본 윤리나 어떤 자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튜브로 군청이라님께서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라고 쓰셨고요. 문자로 4923님 폐기해야 됩니다. 언론이 중립은커녕 어느 한 곳을 겨냥해서 비난하기 위해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용하네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결과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네, 다른 기사로 가봅시다. 뉴스 정면 승부에 지난주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이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논란이 됐고 화제가 됐죠, 좀. 네. 자, 이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고 2004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시작됐었고요. 사실 그 폐해가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에 가면 다 뽑아 보실 수 있고요. 일반 국민들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약칭은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사실 앞서 쉼터 소장과 관련된 보도 내용 조수진 교수님하고 얘기한 부분들이 다 항목은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 또 처벌이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강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청래 의원의 취지입니다. 예. 현재 있는 제도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뭐 이미 제도들이 조금 마련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징발적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 이번에 신설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를 인지하고도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언론의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경우에 보통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소를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정청래 의원 의원실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를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 원고 승소율이 39.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위나 왜곡 보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제보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시기구이긴 한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뭐 이런데 또 제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언론을 권력의 사부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비판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서 제대로 된 기사를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표현의 자유 얘기는 최근에도 계속 반복되어 온 얘기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것까지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느냐. 뭐 심지어는 대북전단 문제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그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비롯한 법안의 전반적인 맥락을 빼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좀 오해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앞서 지금 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련 법률 오늘 쭉 그 법률을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의 분량인데 손해배상에 관한 항목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사회상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다음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동의를 구했거나 이게 진실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언론 책임지지 않아도 돼라는 측면의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30조의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된다. 그 법률 얘기할 때 변호사분들 2% 나와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표현이 모호하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정청래 의원은 명확하게 해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처럼 아주 강력하게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그 화학 저희가 뭐 의학 이런 지금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 징벌적인지도 사실 애매합니다. 3배거든요. 근데 그 해외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민사상이 아니라 형사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앞서 그 10년간의 분석을 보셨지만 승소율이 40%인데 제일 많이 제기한 금액이 한 7,800만 원 정도 보상해라 언론사에 얘기했고 근데 결과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500만 원 정도로 실제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피해는 사실은 뭐 몇억, 몇십억, 몇천억일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회사가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만두파도 때도 그랬죠. 결국은 판결은 500만 원 정도만 나니까. 이거 근데 3배라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만두소 파동이 많이 학계에서도 그렇고 발표해서 거론됐는데 돈이 아니라 대표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두소 파동도 그렇고 뭐 황토팩 사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유우성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악의적인 보도가 가짜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보상이나 뭐 사과조차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주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법 말고도 지금 그 열린민주당에서는 아예 3배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아요. 더 강한 얘기도 나왔고요. 실제로 뭐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뭐 수십 배 그다음에 형사 처벌에 대한 얘기도 또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로 소소구루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박이현님, 언론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고 가급적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젠님께서 진짜 기자들 화가 납니다. 처벌도 미미하고 그러니 펜대를 칼처럼 이용하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꺾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중앙일보 기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 나왔네요. 예. 지금 투표를 한 게 두 번째인데요. 100%가 나오니까 왠지 이것도 신뢰성에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예, 아니 그 기사는 정말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폐기에다가 100%인데. 이 중앙일보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현실에서 같은 방식 기사를 또 냈다고 하는 것은 언론 윤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같은 방식이라기보다는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게 좀 더 심한 경우입니다. 예,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건 범죄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범죄를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범죄했다라는 걸 구체적 묘사를 못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도록 서로 공고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세한 측면이 있고 이제 어떤 언론 전문가들이나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안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했더니 거기 가면 공장이다. 기자들 기사 찍어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거 따지냐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데 저는 제발 이 경쟁을 좀 멈추고 양이 아닌 기사의 질을 위해서 저널리스트 하나하나가 책임을 위해서 좀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고민이 큽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실었단 말이죠. 우리 언론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유 다시 한번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